언시국 TV 특별기획 나는 해직 언론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70년대 동아일보 해직 기자로서 동투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동현 선배님을 만납니다.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조 PD 그 동아투이 설명 좀 띄워주실래요? 예. 당시 그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당시에 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시대를 다시 떠올리는 게 아주 괴롭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인권 면에서는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박정희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그 길목의 가장 걸림돌이 언론이었고, 언론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표격인 독보적인 언론이 언론사가 동아일보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문사 들어가서 초기에 출입처에 나가면 기자회견을 할 때 요즘 같으면은 방송사 카메라를 의식할 텐데 동아일보 기자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조 PD 그 선배님이 성명서 낭독하는 사진 좀 띄워줄래요? 네. 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960년대 후반 특히 68년에 동아일보에 대해서 박 정권이 압박을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조성순 교수라는 분이 김일성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걸 축약해서 번역한 일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김일성을 어떻게 호칭했냐면 커뮤니스트 게릴라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을 할 때 빨치산 운동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거라고 해서 방공법 위반으로 홍성면 주관, 손세일 부장이 구속되고, 이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 항의했던 정관우 주필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쓴 이유로 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을 통제해서 이를테면 무슨 가난해서 자살했다든지 대행사고 이런 것도 기사를 내지 못하게 했고, 세금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인상이란 말을 못 쓰고 세제 계획이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무슨 전기세 같은 가격 물가 인상은 물가 현실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프랑스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그린 영화 중에 험프리 보가드고 잉그리드 버거만이 주연한 카사블랑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라슬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한테 당신은 그 목숨이 걸린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 했을 때 그 주인공이 이 조국을 잃은 백성이 광복 운동을 하는 것은 숨 쉬는 것 같다. 그럼 숨을 쉬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기자로서 언론 자유를 외치는 건 저는 숨 쉬는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 투쟁은 한마디로 질식할 것 같은 언론의 산소통을 터뜨렸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질식할 것 같은 시대 산소통을 터뜨렸다. 네, 아주 주옥 같은 표현이네요. 예. 그러니까 빨치산 운동 지도자라는 번역이 좀 문제가 됐던 거군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가지고 온 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다시 정정을 했는데 공비두목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다 해서 다음에 이거 번역이 잘못해서 사과를 하고 공비두목으로 다음에 그 정정 신문에서 그렇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다시 번역한다면은 원래 번역이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75년 동아일보가 저지른 대규모 해직에 대해서 을묘사다 이렇게 쓰신 걸 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사실 동아 사태 그 당시 자택에 제 인생, 제 삶을 굴절시켰기 때문에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고찰을 해왔는데 그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저 나름대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2.4 언론 실천선언은 그동안하고 관계없이 그 출입하던 기관을 내줬고
그다음에 그동안 금기사항을 전부 풀고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신문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언론의 승리래. 그 해가 74년이 갑인년이 되기 때문에 갑인 언론 대첩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요. 갑인 네. 언론 대첩. 그다음에 75년에 3월 17일 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150여 명의 기자들이 해직됐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언관인 사관은 유림들인데 그런 유림들이 집단적으로 순환을 당하는 걸 사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을묘년이니까 을묘사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에 보면은 보불 전쟁이 1871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그 중간에 한 40년 동안은 정말 유럽의 평화로운 시절이라고 그래서 그 시기를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그러고 벨 에포크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12사부터 3월 17일까지가 백일천하 그리고 동아일보의 동아 저는 벨 에포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투 의원들은 조선투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언론에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투쟁한 사람들은 언론 의병이다 이거야. 옛날 네. 정부군이 못하는 일을 의병들이 나라를 구했듯이 언론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던 이게 언론 의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사람은 꼭 승산이 있을 때만 투쟁하는 게 아니고 승산이 없는 투쟁이라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1년에 노벨 평화상을 그 러시아하고 필리핀 두 언론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벨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유 언론은 국가 간의 신의 그리고 군비 축소 그다음 세계 평화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동아투이는 그 최근에 그 러시아나 뭐 이 필리핀에 비해 보면 우리 유신 군부 독재는 훨씬 엄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몸 전체로 투쟁을 했던 치열하게 투쟁했던 삶이어서 요새 판단하면 우리가 더 노벨상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누군가 주체가 돼서 그런 그 수상 기회도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니까 선배님이 그 비유에 아주 능하시군요. 예. 당시 그 박정희 정권에 굴복한 동아일보가 내세운 강제 해직의 구실이 경영 악화와 기구 축소였다면서요? 예, 그렇게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아일보사가 처음엔 좀 견디다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야합해서 굴복하면서 맹분으로 그 경영 악화를 내걸었습니다. 이런 건 상용 수법입니다. 옛날에 동아일보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가장 트레이드 마크로 민족지 항일 민족지에서 하는 게 1936년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하면서 그 앞가슴에 일장기가 있는 걸 가서 이길용 그 일부 기자들 몇몇 기자들이 그걸 긁어내 버려서 말소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현진건 사회부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해직돼 있고 이 보고를 처음 받은 인천 선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부지 불장난으로 거대 누각을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총독부에 가서도 철부지 기자들이 뭐 잘못한 거니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12.4 사건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사에 보면은 우선 75년에 그때 적자 났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기록 보니까 그때 적자 나지도 않았고 예. 12.4 사태에 대해서도 물론 그 당시에 젊은 기자들이 앞장서서 언론 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회사의 경영청이 묵인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서 그 공적을 공동으로 자기들이 해서 됐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 악화는 팩트가 아니군요. 예. 백지 광고 사태가 있었을 때 말이죠. 이 사태를 촉발한 당시 이 동아일보 광고 탄압의 주체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세청이었다면서요? 예,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그 당시는 이제 12월 말부터 그 백지 광고가 시작돼서 그 당시는 신정을 씌워서 1, 2, 3일 휴일이었고 4일 시무식이었어요. 그래서 4일 시무식이 되자마자 저는 우리 동아일보의 광고주였던 한일약품으로 찾아갔습니다.
뚝섬 그때 경마장인 뚝섬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문의 메인 광고주는 약품하고 영화 광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 한일약품은 그 소위 광고 원판인 동판을 광고에 몇 개 두고 가능하면 그거 뭐 실어달라 뭐하든 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못 실으면 좀 오늘 좀 실어줄 수 있는 이렇게 애원하던 데가 그걸 동판을 걷어가 버렸으니까 네. 저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전실에 부장 정도 됐던 걸 만났어요. 만나서 아 그렇게 마케팅 전략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매체에다 이걸 가져가냐 그랬더니 여하튼 당분간 회사에서는 동아일보 광고를 할 수 없는 정책이 결정돼 있다. 뭐 괴로우니까 뭐 이유는 묻지 마라. 뭐 대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그 광고 관련 그러니까 광고 총연합 우리나라 광고 모든 단체들이 집합된 총연합회 상근 부회장 그 회장은 비상근육 상근 부회장이 사실 총책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많은 광고주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대기업들은 보니까 정보부에서 하고 조금 작은 기업들은 그 국세청에서 동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데 이걸 결정한 거는 그 당시 정보부장이었던 신직수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 두 사람이 했는데 제가 그때 취재한 거는 어떤 언론학 교수가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리 찾아 그런 취재를 아직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 이 세계 최초의 광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광고 압력사 광고를 통한 언론의 광고 지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한국에 한 뒤에 러시아, 필리핀, 헝가리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 우리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원조군요. 예, 원조예요. 예. 아 그러니까 폴리페서를 넘어서서 정권에 부역한 학자네요. 학자가 누구냐 이제 후배들이 언젠가 좀 취재해 줬으면 저는 나름대로 뭐 여하튼 그 당시에 언론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했는데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누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어쨌거나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국가기구인 중정과 국세청을 동원해서 예. 언론 탄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예. 뭐 그런데 그 후에 실명이 이봉로입니까?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선배님이 해직된 후의 일이겠죠? 선배님 결혼식장에까지 나타났다면서요? 예, 그건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그런가요? 처음에 예. 들어갔을 때는 방준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네. 정보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서 아니고 정보부에서 나온 그렇군요. 네. 파견돼가지고 동아일보 담당인데 워낙 간섭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방주필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전부 다 뭐 예. 자기 관리하니까. 근데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북 5도의 그 황해도 지사로 나갔는데 그 당시 아직도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로 돼 있단 말이에요. 미수부 네. 영토이기 때문에 예. 그 도지사로 발령이 나고 그 후임으로 이봉락 정보부에서 나온 기관원이에요. 네. 근데 기관이 나와도 뭐 무슨 일이 있을 땐 좀 뭐 편집국장이나 좀 위 사람들고 뭐 편집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일선 기자하고는 마주칠 일이 없어요. 서로 잘 알지. 안면 매일 오니까. 네.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점심때 늦어가지고 저 부민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점심 먹으러 혼자 가서 일을 하니까 저쪽에 그 이봉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나는 모른 체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가니까 그 카운터에서 계산을 했다는 거야. 네. 근데 나중에 뭐 이 친구가 돈을 내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만나서 뭐 왜 그렇게 하냐고 뭐 고맙다고 말은 해놓고 별로 그렇게 마주친 일이 없었고 우리는 해직되고 나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도열을 했어요. 그 해가지고 그 유인물을 나눠주고 뭐 무언의 압박을 가했는데 한 6개월 처음에 한 2, 3개월은 백지 강구 도와주던 분들이 얘가 돈을 받아 어느 정도 좀 생활비 썼는데 생활이 어려서 전부 다 각자 생업에 나가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별이 없어요.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직뿐만 아니라 취업이니까 두 가지 기본권을 다 제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그나마 그 어떤 대기업의 그 사주가 벨세한 사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기를 써달라고. 왜 제가 그걸 하게 되냐면 나중에 설명할 줄 모르는데 제가 신문사에 그 신동아에다가 리포트 긴 기사를 많이 썼어요. 네. 그걸 보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일단 거기 해가지고 뭐 직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제 그 받아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3년 가까이 일이 끝나고 회사에 이제 이걸 줬더니 아유 뭐 여튼 근데 회사에 보니까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앞으로 사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한참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날 출근한 거에 넥타이도 메고 정장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출근해가 앉아 있는데 저 보니까 이봉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우째. 네. 아이고 그때 느낀 거 그 절망감 약간 무서움도 있었고 그 진짜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빅브라더 있잖아요. 네. 감시 통제사에 예. 빅브라더 있어 뭐 늘 워칭 유라는 말이 그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제가 자기 봐서 그래. 김혜영 그게 아니고 내가 사실 뭐 담당이긴 하니까 어떻게 계시는지 잘 계시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 갔으면 되는데 그때 기획실장이 전무예요. 그 기획실장 방에 들어가서 뭐 차 마시고 또 한참 얘기하더라고. 네. 그게 불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사 가고 나면은 언제든지 그 다음 날은 경찰서 정보과에서 와요. 또 네. 어떻게 뭐 주소 이전 기록이 다 체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 개인 그런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그 결혼해야 할 무렵에 직장을 잃고 곤란한 막 이런 사태 때문에 홍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보니까 또 이봉로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 내가 이봉로 불러 그때는 정식으로 내가 내 생애 가장 축일인데 내 당신 보고 싶지 않다. 그래 뭐 화를 냈어요. 네. 그랬더니 김영아 아이고만 진짜 나는 인간적으로 나 축복하러 왔다고 뭐 얘기해도 전석이 뭐 누구 하객으로 왔는지 리포트 하려고 온 거는 뭐 뻔하지 않아요. 그래 네.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와요. 네. 갖고 와서 이제 뭐 확인하러 오는 거 와서 뭐 인사하고 가면서 올 때마다 뭐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오더라고. 조그만 그래. 뭐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김포공항에 그 책임자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공항에 관련되는 뭐 일이 있으면 무조건 부탁을 해.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 공항에 나갈 뭐 것도 없고 뭐 그리고 있어 명함을 주더라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그 얼마 안 돼서 세계 잼버리 대회 그 보이스카우트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유치하기 위한 영상을 만드는 걸 제가 맡았어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뭐 설악산도 찍고 뭐 우리나라 경치 뭐 이런 거 많이 찍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더빙하고 필름 이거 색조 만들고 이런 게 좀 낮아. 일본에 잘하거든요. 네. 일본에 그 필름 반출해가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돼요. 도저히 한번 가보니까 막 나가지도 못하는 거. 이거는 뭐 보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 항공 촬영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서 이봉로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사실 이런 일인데 당장에 말이야 걱정 없이 자기가 해준다겠다. 그 뒤로 가니까 막 프리패스예요. 여튼. 네. 그리고 뭐 세관 통과다 무조건 나오더라고. 이거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이봉로라는 사람이 그 타고난 악당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오래돼서 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있던 회사의 그 가장 고위층 회장이 해외 나가는데 비행 시간 빠뜨려 나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네. 비서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비행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내가 SOS 했지. 그랬더니 그 비행기 출발 시간을 20분을 딜레이 시켜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인연이란 건 참 특이하다.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러지만 인간적으로 동아투이 의원들 참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 방송 듣고 혹시 살아 있으면은 안 만났으면 싶어요. 그러게요. 이 악연이기도 하지만 기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아까 얼핏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그 강제 해직과 그 후에 벌어진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선배님의 삶을 어떻게 굴절시켰습니까? 무슨 그래도 직장이라고 들어갔더니 그때는 중동 건설 붐에 대해서 해외 뭐 홍보물도 하고 해외 출장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출장 갔다 오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신원조회를 정보부에서 하는 거 여권 나갈 때 그리고 신원조회 그 여권 나갈 때 가기 전에 3시간 동안 또 방문 교육을 시켜요. 전부 다 뭐 그때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안 되더라고. 그거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 회사에다가 사실 우리 집안에 어머님 편지 안 하고 별걸 핑계를 다 대서 처음에 몇 번. 네. 근데 나중에 되게 들통이 났죠. 그래가지고 회사 내에서 문제 사원이다. 그 당시에 그래 저도 외국을 하고 그래서 해외 근무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좌절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영문과 나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근무하기 딱 좋은 전공인데, 예, 예, 말하자면 당국의 그 이 감시와 통제로 예, 그 그 당시에 기회를 그랬습니다. 못 얻으신 거군요. 예. 그런데 그 본래 교직이 꿈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문학교를 들어가면 대체로 그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해요. 그럼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교직으로 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직으로 들어가는 게 저도 당연히 뭐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저 한 두 가지 일 때문에 제가 언론계를 가게 됐는데 우선 하나는 그 당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가 그 한일회담 삼성 개헌해가지고 매 학기마다 데모래가 한 번도 제대로 방학한 적이 없어요. 늘 체류탄 가스에도 막 이러고 보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매일 보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이거 참 신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자가 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제가 이제 영문에 특히 누구한테 몰입했냐면 셰익스피어에 몰입했는데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게 있어요. 네. 줄리어스 시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맹연설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게 이제 내용이 아시겠지만 공화주의자인 브루투스가 새로 등장하는 그 시저가 이제 독재자 황제가 되니까 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그 사람 표현으로는 우리가 시저의 가랭이 밑에서 살아야 되니 앞으로 그는 못 견딘다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네.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세상이 반전되고 안토니우스가 시저 그 일당 14명인데 다 처형을 해요. 해가지고 목을 베가 효수 그 로마 언덕에다 다 거는데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철학자 키케로 네. 키케로를 잡아다가 그 친구는 목을 베고 거기다가 손 자르고 혀를 잘라버려요. 그게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글로서 말로서 말이지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상 공화주의 사상을 갖다가 주입시켰다.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신문 방송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그 2000년 전에 말이지 로마에서 신문 방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이라는 게 중요하겠다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그래서 언론계를 택했고 그래도 언론이 대표니까 동아일보 쪽으로 제가 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일 교직의 길에 들어섰다면은 순탄한 삶을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그 해직된 것도 직업 정신에 충실한 거지. 그 당시에도 뭐 적당히 정권에 아부하고 안위를 피했으면 왜 그렇게 나섭니까? 뭐 그렇게 하지. 직업 정신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유신하고 언론하고 기자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데 우리는 후자를 택한 거예요. 네. 조 PD 그 김재호 사장 그 사제 촉구하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1993년에 동아일보와 복직 협상을 하셨죠. 당시 동아일보 사측이 사가보단 수위가 낮았지만 이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에는 동의했다면서요? 그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YS 정권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민주화인데 그때는 완전한 민주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DJ 때가 DJ 그 DJ 그때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일보사에서도 그런 분위기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총무였고 위원장이 성유보 선배였는데 그러면 성유보 선배하고 저기 동아일보사 같은 김병관 사장하고 만나야 되니까 회사에서 그랬더라고. 그건 모양 이상하니까 총무하고 여기는 우리 대표로 주필인 이현락 주필을 보내겠다. 그래서 둘이 제가 마포 그 호텔에서 한 3번 정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가든 호텔인데 만났는데 우리가 조건이 제시한 게 3가지. 우리가 쫓겨날 때 우리를 폭도로 매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해직한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한 24년 동안 실업자가 됐는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200 정도 해가지고 25년 한 5천만 원 두 당 정도는 보상을 해주라. 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목적이 복직인데 물론 나이 많은 사람 뭐 이제 글 취재하기 어려운 분들은 명예회복으로 들어가서 사직하겠다. 그러나 젊은 층들은 기자하고 싶은 데는 받아주라. 이 3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그는 뭐 좋다. 유감 표명하고 하겠다. 두 번째 돈 문제에 들어서는 돈이 별로 없고
이 김병관 사장이 자기 사재 10억을 뭐 내놓겠다 이 정도 선언을 했는데 돈 문제가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복지 문제가 걸렸는데 거기서는 복직은 좋은데 네 사람 안 된다. 블랙리스트가 걸려가지고 이부영, 성유보, 박지동, 심재택 이 네 사람은 안 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정보부에서 이건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예요. 그걸 네. 이제 받은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결렬된 거군요. 결렬됐어요. 네. 그 바람에 그 유감 표명 수준에서 사과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죠.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동아일보가 지금 동아투에 대해서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뒤에 2008년 10월달에 우리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우리 동아 사태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동아일보 해직 기자단 부당하게 해직된 것은 정부에서와 동아일보가 한 일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하라고 권고사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무사항 아니에요. 권고사항 하는데 정부도 안 지키고 동아일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랬군요. 예, 네. 같은 정부 기관에서 결정했으면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권고사항이라지만 지금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시대에 적폐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조선 동아의 그 폐야말로 이건 말 그대로 적폐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동아일보는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표 신문인 조선일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공공재를 쓰고 여론을 주던 언론 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김중배 언론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큰 악은 권력이 아니라 자본이다. 그래 천민 자본가가 언론 기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신문에 불과했던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탐사보도 인류 매체가 되었을 때 그 브래들리 편집국장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는데 언론은 통치자를 섬기지 말고 백성을 섬겨라 이런 얘기했는데 조선일보는 그건 뼛속에 아마 통치자를 섬기는 DNA가 아마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1931년 7월달 일이라는 소위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길림성 장춘 지역의 만보산 자락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못 살아 그리 갔었어요. 가서 이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물길 수로 때문에 중국 농민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일본에서 뒤에 조작을 해가 물길을 밤에 이리 돌리고 해가지고 그때 싸운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 크게 싸운 건 아니죠. 약간 뭐 몸싸움 비슷하게 좀 했는데 이걸 조선일보는 그때 호해를 내고 데스특필 며칠 동안 하면서 중국이 한국 조선 농민들 집단 학살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근데 우리 한국 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중국집 한 700채가 불타버리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 그때 죽은 사람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127명이 죽고 400명이 그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호떡집에 불났다는 거예요. 호라는 게 중국을 얕잡아요. 그래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집에 불났다 이 말이 그때 불을 워낙 많이 질렀으니까 그때 나온 말인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이 이걸 기화를 해가지고 조선은 자기 지배한 자기 일본에 소속되니까 우리 조선인을 갖다 보호하고 중국을 응징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남만 철도에다가 위장 폭파 그것도 자기들이 폭파해놓고 중국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륙 침략에는 빌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해가 의도적으로 기사를 해가 그게 조선일보고 짜고 한 거예요.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한 거죠. 사건 조작. 그게 일제시대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해방 후에도 한 건이 있어요. 언제냐면 1994년 그때는 조선일보가 1993년에
월간지 여성지를 필이라고 FEEL 네, 기억납니다. 예. 필이라는 잡지를 했는데 그 1주년 특집 1994년 8월의 특집에 유명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서울대 출신 호스티스 충격 고백이에요. 서울대 출신.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로부터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농락당해가지고 바닥 생활한 지금 호스티스 하고 있대. 그러니까 얼마나 쇼크한 기사예요. 충격 보고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여학생 86학번 여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마가 해가지고 모금운동을 이토가죠. 이게 얼마나 창피하네. 우리 동기가 그랬으니까 돈을 모아가 조선일보 간 거예요.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 안 된다. 본인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졸업생 60-70명 되는 졸업생을 전부 다 해외 간 사람 연락 다 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야. 날조였군요. 예. 그래가지고 검찰에 보고 고발한 거예요. 네. 조사해보면 처음부터 날조한 거예요. 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취재하다 보면 뭐 수치도 틀리고 뭐 어디 오보 같은 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민주화 운동한다는 학생들 데모 이런 저질들이라 그렇게 폐마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그 유명한 오보 그 퓰리처상 받았다 취소된 네, 그거는 개인의 이 취재 욕심이었지만 이건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더 악질적인 거죠. 악질이 그게 있을 수 예. 있는. 그래서 그 다음 호부터 폐간이 되긴 됐어요. 폐간돼야 당연하지. 네.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최근에 뭐 언론 개혁해가지고 징벌적 배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가 1기 선거 때 자기가 부정 선거로 해서 졌다고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주로 조작 기사를 한 게 폭스 뉴스거든. 예. 폭스 뉴스가 나중에 그 투개표기를 납품한 도메니언 회사가 있어. 거기 폭스 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얼마 배상한지 압니까? 1조 400억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언론사 망하는 거예요. 왜 상상도 못하죠. 우리는 이러고도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면 기자들이 뭐 이렇게 신뢰도 이런 거 보면은 조선일보 가장 낮은 걸로 늘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제 좀 짧게 답변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언론 보도도 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언론 뭐 요새 기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정보를 독점했는데 다 이렇게 뭐 공유하고 시청자는 독자가 오히려 정보를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뭐 예. 더 속보성도 더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선에 요즘 언론이 가장 문제가 이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하지 않고 대신에 클릭수 조회하는 그 경쟁에 매몰돼서 메이저 신문도 토픽 기사를 양산해가지고 그 고만고만한 기사를 많이 양산해가 마이너 신문과 경쟁을 함으로써 언론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요새는 그 정파성의 그 논리에 부안해동해서 그때 유신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최근에 무슨 상법 개정하면 이걸 부자 감세 뭐 이런 식으로 네. 프레임을 짜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한수원 계약은 매국 계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나가 보면은 정당들 이렇게 프레카드 있잖아요. 예. 네. 나는 그거는 우리나라 5개 광고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적용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생각. 이거는 예외에 뭐때 이런 게 그 소위 정당의 정파성의 언어 그런 걸 그대로 하고 언론도 그대로 받고 말이야. 네. 그래서 언론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파성을 배경으로 해서 그 프레이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조 PD 선배님이 1인 시위한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만일 선배님에게 언론의 길을 묻는다면 어떻게 가이드하시겠습니까? 그건 저 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때 이태리 그 언론사 간부들을 만났을 때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거 정말
참 올바른 덕목이에요. 그분이 교황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을 사랑하라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사실 진실 보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춰라. 실력을 쌓으란 말이고 세 번째 인간 존엄성을 지키라. 윤리 의식을 가지라. 이 세 가지 했는데 그게 아주 가장 적합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자들에게 일반 우리 독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 부조리나 뭐 이에 대해서 약간 분노 같은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분노. 혹시 그 옛날에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 그 톨스토이가 쓴 그 전쟁과 평화 원래 제목이 데카프리스트인데 데카프리스트라는 게 그 젊은 장교들이 제정 러시아를 뒤집으려다가 처형 당해가 저주로 바이칼로에서 그 유행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매일 읊은 시가 있어요. 네크로소프라는 러시아 시인의 시인데 네.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 조그만 일에도 건전한 분노를 네. 해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공분이겠죠. 예, 공분. 예. 예.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선배님이 그 길지 않은 6년 반 정도 기자 생활을 하셨나요? 예. 그 시절에 그래도 나름의 무용담 또 뭐 흑역사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무용담이 그런 건 없고 제가 출입처가 법조라는 게 왜 어렵냐면은 우선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냐 문외하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사 검사들이 전부 다 취재원이 독립 취재원이기 때문에 친소 관계 때문에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막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특종하기보다는 낙종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근데 유일하게 그 뒤에 제가 신동아에서 한 1년 반 있었는데 그때는 한 200명 이상의 긴 르포 기사를 4군데 썼는데 그중에 2개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 주로 합천역이 주로 많은데 원폭 피해자들에 관한 르포다지 그다음에 하나는 그 한일 회담하고 난데 초기에 막 단체 관광이 전부 다 기생관광 소위 기생관광에 대해서 문제점 이걸 썼더니 이 둘 다 일본 잡지에서 다 번역해 가지고 네.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의 뭐 뿌듯한 그런 게 남아 네.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흑역사도 있습니까? 흑역사는 글쎄 뭐 알겠습니다. 예. 언론인으로서 선배님의 롤 모델은 누군가요?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청간호 선생, 송근호 선생 이런 분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던 분이 홍승면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뭐 일선 취재하는 것보다 칼럼을 주로 쓰는 분이고 그 사람은 진짜 한마디로 신사에다가 날카로운 지식 그다음에 글씨는 또 부드럽게 쓰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인간적으로 참 존경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주례도 제가 모셨고 네.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중국의 왕발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인데 그런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지구 끝에 있어도 네. 가까운 이웃이란 말인데 늘 제가 기사를 긴 걸 쓰면은 와서 그 평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본에 저 기사가 소개된 게 아마 내가 보니까 그분이 소개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일본에 당신 쓴 글이 일이 나왔다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이 제보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뭘? 당신이 주선했다. 뭐 이렇게 그 일본의 매체가 번역해서 싣도록. 아니 그 그런 얘기는 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예. 생색내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네.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언론에 관한 경구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직접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저도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우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지 사회를 굴절시키는 렌즈가 아니다 이게. 언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장전하 선생의 그 서가에 보니까 늘 걸려 있는 게 일주 맹창 일주라는 주는 불화변의 주인 주자인데 심지라는 등불 네. 등불 하나가 맹창 창을 밝힌다 이게 세상을 밝힌 뜻인데 저는 이걸 좀 차용해 가지고 일필 붓 하나가 맹창 제가 만든 일필 맹창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이 그 뉴스타파 함께 재단의 이사장 맡고 계시죠? 예. 네. 그 당시에 그 취임하실 무렵에 이제 독립 언론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만은
독립언론의 가치, 또 기성 언론과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차별화하고 나가서 어떻게 공존해야 될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뉴스타파는 사실은 2013년에 뉴스 같지 않은 뉴스를 타파하고 진실된 탐사 보도를 하자고 해서 시작됐고, 우리나라 한국 언론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정파성 상업주의를 배제한 대한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자본으로 완전 독립한 이런 언론인데,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게 주로 후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지금 목표가 100개의 언론사를, 그래 우리 같은 100개의 언론사를 만드는 거에 이게 목표인데, 지금 세계가 지금 출범을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물어보시죠.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만은 일단 후배 언론인들에게는 어떤 당부를 하시고 싶습니까? 그거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우선에 한 두 가지 조금 한 거는 당장에 기사가 나가지 않더라도 열심히 취재해서 그 기록으로 난 게 역사의 사초가 되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우드워드하고 번스타인이 그 취재 노트 있잖아요. 그게 텍사스 대학에서 500만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역사 자료로. 그래서 꼭 기록해 두시고, 이건 뭐 제가 오늘 나와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다음에 얘기하려는 건데, 고대 로마에서 그 귀족이나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행벌이 탐나티오 메모리아에 라틴어로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 지우기예요. 기억. 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 흔적을 남기는 건데 그걸 다 지우는, 그러니까 그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기록, 책에 있는 기록 아니면 무슨 석조물에 있는 동상 이런 거 다 지우고 그 사람을 언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비사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걸 언론 기념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언론 기념일은 4월 7일 신문의 9월 3일 방송의 날인데, 4월 7일은 독립신문이 설립된 지 61년 만에 설립됐고, 네. 이와 비슷한 거는 4.19 전에 대구에서 2.28 데모가 있었어요. 네. 그걸 민주운동 기념일로 정했어요. 51년 후에. 네. 그 다음에 3월 8일 대전에서는 민주의거 기념일이라고 데모예요. 그거보다는 언론 우리 운동이 엄청난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반세기 지났으면 51년째잖아요, 금년이. 그러면은 평가도 받으니까 이 언론 자유 운동의 효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월 24일을 후배 언론인들이 꼭 언론 기념일로 좀 제정해 주기를. 이거는 뭐 언론 단체들 모아가지고 문체부에 올리면 행자부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인데, 그걸 마지막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데, 근데 용어로서 언론 기념일은 괜찮습니까? 그 언론 기념일 안 되죠. 자유 언론, 언론 기념일, 자유 언론 기념일이든 자유 언론의 날이죠. 그건 뭐 적당히 너무 길면 좀 뭐 하니까. 네. 언론 기념일도 자유 언론 아니면 언론의 날, 언론의 날. 언론의 네. 날을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추석 연휴죠.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언시국 TV 특별 기획 나는 해직 언론이다. 오늘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로서 동투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동현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